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걸 개선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객체지향 수업이 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만든 것들을 객체지향적으로 어떻게 좀 더 바꾸고 정말로 실무에 쓸만한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만들어 볼 건데, 객체지향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도출해서 클래스를 만드는지, 또 어떻게 해서 나눠주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데이터 로더 부분과 렌더 부분입니다. 렌더가 데이터 로더에게 A-이터스를 싹 보내면은 걔가 A-이터스를 싹 주면서 프리비어스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쵸? 로딩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래서 각각 아이템의 로드 넥스트를 어웨이트 하는 것으로서 밸류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되, 이때 업데이트를 통해서 프리비어스를 먼저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로더가 하는 일은 뭐다? 이터레이터에 로드라는 메소드가 있다는 지식을 알고 있고, 얘 업데이트라는 메소드가 있다는 지식을 알고 있고, 프리비어스 관리를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렌더러가 직접 렌더를 돌지 않고 데이터 로더를 통해서 돌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같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구현은 프리비어스 부분을 하나의 변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한테 업데이트 해줄 때 기존 값 하나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여기까지 로딩했던 모든 값들을 다 누적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프리비어스 배열로 만들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다음 단계의 이터레이터한테 주는 값에 대한 정책을 바꿀 때마다 코드를 고쳐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데이터 로더를 여러 판 만들어야 되겠죠. 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프리비어스 값을 주는 데이터 로더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기존까지 모든 걸 누적해서 계속 주고 있는 애라면 인크리지먼트 데이터 로더라는 애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크리지먼트 데이터 로더라는 애를 만들고 제가 프리비어스 데이터 로더라는 애 이걸로 이름을 바꿨다고 생각해보면 걔네들의 탭 안의 코드는 같고 여기만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코드의 변화율을 따져볼 수가 있는 거죠. 빨간색 침대들은 변화가 심하지만 아닌 데는 변화가 없죠. 그쵸? 개발하시면 모든 나오는 단어가 다 고유명사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추상층을 만들어서 추상화를 해야겠어.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야 돼.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돼. 개발에서 추상일이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무엇을 개발해서 추상화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교재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대부분 뭐라 대답하냐면 공통된 점을 뽑아내는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공통점이 추상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자기의 생각을 나는 공통된 걸 추상화로 뽑지 않았어. 나는 이걸 추상화로 뽑았어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돼요? 거의 모든 책이 추상화에 대해서 공통점을 뽑아내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구상 클래스는 다른 점만 기술하면 돼 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개발에서 추상화라는 건 훨씬 더 간단한 개념이에요. 뭐냐면 보다 덜 변하면 추상화예요. 언제 추상화하느냐? 많이 변하는 데가 있고 덜 변하는 데가 있으면 덜 변하는 데가 바로 추상화 대상이다. 쉽죠? 그럼 추상 클래스를 왜 만들었다? 추상 클래스의 내용이 덜 변하니까. 인터페이스를 왜 만들었다? 거기에 있는 함수 시그니처가 덜 변하니까. 그쵸? 구현은 급변하지만 시그니처는 안 변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거죠. 공통된 로직이 안 변할 것 같아.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추상 클래스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추상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맥락으로 설명하자면 덜 변하면 추상화다. 즉 더욱더 추상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더욱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안 변하는 걸 찾을 때마다 더 추상화시키면 되겠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얘보다 얘가 덜 변하면 얘는 상대적으로 추상 계층을 옮겨야 되고, 이 추상 계층 안에서 또 얘보다 얘가 덜 변하면 얘는 그 위에 추상 단계로 또 옮겨야 되겠죠. 왜 이렇게 변화율에 따라서 추상 단계를 나눠주느냐? 바로 변화율에 따라서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왜? 안 변하는 데는 고치고 싶지 않거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만 고치고 싶다는 거예요. 코드를. 따라서 추상화의 목적도 똑같다. 변화가 일어나는 데만 딱 수정해서 나머지에는 영향이 없게 하고 싶어. 그게 바로 추상화의 목적인 거예요. 원래부터.
설계란 뭐다? 코드를 재배치한다. 코드를 왜 재배치하지? 재배치한 이유는 변하는 부분만 수정하려고. 프로그램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화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항상 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만 고치고 획기적인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변화율에 따라서 코드를 격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지금 저 빨간색으로 쳐놓은 데는 격변하는 곳이고 나머지는 안 변할 거란 말이에요. 정책을 바꿔도. 따라서 저 빨간색 부분을 격변하는 다른 클래스로 나눌 찬스인 거죠. 이렇게. 자, 제가 데이터 로더라는 애가 이제는 프리비어스나 저런 혹은 프리비어스 혹은 인크리즈먼트 어레이 뭐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객체한테 그냥 위임해버렸죠. 얘는 다음번 이터레이터한테 데이터를 패싱하는 애야 라고. 그래서 얘는 생성 시점에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초기화를 할 거예요. 그쵸? 알아서. 그럼 이 데이터 패싱한테 제가 뭘 부탁할 거냐면 데이터 패싱한테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다음 단계 이터레이터한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값을 다시 받아서 새로운 데이터 값으로 갱신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만 해주면 된다. 이것만 해주면 돼. 그러면 그전하고 뭐가 틀려졌냐면 그전에는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로드를 했잖아요. 보이세요? 업데이트하고 로드를 하잖아요.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근데 저 코드가 뭘 의미할까요? 저 코드가 뭘 의미하냐면 A 이터를 사용하는 유일한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로드밖에 없는데 데이터 로드는 언제나 어떻게 하고 있다? 업데이트 후에 로드를 호출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업데이트 로드는 트랜잭션이라는 뜻이야. 즉 하나의 메소드라는 뜻인 거지. 로드가 인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인 거야. 업데이트하고 로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제어문은 트랜잭션을 보장할 수 없어.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 잘 모르는 애가. 이 모든 걸 방지하려면 아예 시그니처가 이렇게 생기면 트랜잭션이 되는 거죠. 그죠? 업데이트와 동시에 로드를 하겠어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 설계할 때는 분명히 역할에 맞게 분리해서 생각을 했단 말이지. 기존 데이터를 업데이트 치는 행위와 데이터를 로딩하는 행위는 굉장히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코드를 들어와 봤더니 둘을 항상 묶어서 사용해. 얘를 사용할 유일한 애는 얘인데 얘가 항상 묶어서 사용한단 말이야. 이 얘기는 이 두 개가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는 뜻인 거고 우린 메소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업데이트를 없애는 쪽으로.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 메소드들을 인식하고 시그니처를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실수하면 거의 모든 에러를 여기서 일으키게 돼요. 얘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애인 거죠. 저렇게 두 개로 나눠지면 안 되는 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에러를 유발한다. 업데이트를 나중에 호출하게 된다든지 한 번만 호출하고 더 이상 호출 안 나간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버그를 일으킨단 말이죠. 걔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항상 그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사용책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보고한단 말이에요. 보고. 그리고 여기 일드 데이터에 셋하지만 언제나 할당은 어떻게 일어난다? 우변에서 좌변으로 하고 할당 시의 값은 우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드를 하면 얘랑 관계없이 얘가 리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 코드를 변하는 부분을 위임해보면 데이터 패스라는 애한테 위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 패스 구현 방법에 따라서 하나의 값만 이쪽에 보내줄 수도 있을 테고 얘가 저 데이터가 배열로 줄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필터링을 걸어서 제이슨의 특정 키들만 모아가지고 줄 수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구상 데이터 패스 클래스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리비어스를 초기화하던 부분이 어떤 초기화할지가 인크리즈먼트에서 저기 배열 초기화할 거 아니에요. 어떤 초기화할지 모르잖아. 그걸 그냥 클래스 생성자가 감당하게 하고 업데이트 부분을 트랜잭션 메소드로 묶어서 로드 안에 인자로 그냥 받아버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프리비어스 값을 갱신하던 걸 실제 그 데이터의 세터한테 맡기는 식인 거죠. 그렇죠? 맡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옛날 데이터 로더가 필요 없고 일반화된 데이터 로더로 바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화된 데이터 로더로 바꿨어요. 그럼 데이터 로더 말인데
데이터 로더를 어떻게 쓰는지를 먼저 정의한 다음에 데이터 로더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데이터 로더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게터 세터밖에 없죠? 그쵸? 게터 세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게터 세터밖에 안 만든 거예요. 근데 데이터 패스 자체는 추상 클래스니까 어떻게 하는지 안 써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게 게터 세터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쵸? ES6 이후에 게터 세터 구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건 게터가 함수고 세터도 함수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변수 아니다. 우리는 설계할 때 함수형으로 설계할 수도 있지만 변수와 세터 게터를 이용해서 선언할 수도 있다. 자, 똑같이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자, 기존의 previous pass를 구현해 보면 게터에서는 어떻게? 있는 데이터. 최초에 생성할 때 데이터 아무도 초기 안 하죠. 그쵸? 얘도 undefined일 거예요. 최초는 undefined가 넘어갔지만 그 이후에 세터가 오면 데이터를 갱신해서 계속 주는 거죠. 이게 할 일의 끝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저 데이터 로더에 있는 데이터 패스 자리에다가 previous pass라는 애를 넣어주면 똑같이 작동할 거란 말이야. 기존하고 코드가. 그럼 이제 incremental pass를 구현해 볼 차례인데 이렇게 구현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생성되자마자 데이터가 배열로 되어 있고 줄 때는 내 데이터 배열을 주면 되고 셋할 때는 내 데이터의 푸시를 계속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지? 객체지향 더 어려운 건가? 쉬워가지고 이거 한 건데 여기 막 어려운 비동기, 동기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그쵸? 싱크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운동하는 중인데 우리 준비운동에서 배울 게 뭐다? 어떤 코드를 잘 보고 변화하는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찾았다라면 변화하는 부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 부분들은 새로운 역할로 빼낼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프리비어스 정책에 따라서 누구를 건들지 않는다? 데이터 로더를 건들지 않는다. 우리는 데이터 로더 JS를 건들지 않고 얼마든지 많은 녀석들을 포함할 수가 있어. 여기 하드 코딩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저 데이터베이스가 하드 코딩 되어 있는 이상은 그렇게 안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런타임 바인딩으로 바꿀 거예요. 그쵸? 데이터 로더는 런타임에 패스 클래스를 받아들이고 해당 패스 클래스로 패스 객체를 만들 거예요. 이 패스 객체는 누가 넘겨줬다? 렌더러가 넘겨줬네. 렌더러가 previous 패스 클래스를 넘겨줬기 때문에 previous 패스 정책으로 얘가 돌아갈 거고 렌더러가 만약에 데이터 로더한테 인크리지먼트 패스를 넘겨줬으면 인크리지먼트 패스 정책으로 얘가 돌게 되겠죠. 즉 변화하는 부분은 따로 역할로 분리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런타임 바인딩을 해야 되는구나. 런타임 바인딩이란 뭐다? 실제 실행되는 시점에 내가 어떤 객체를 사용할지가 결정되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이렇게 내가 진짜로 얘를 실행하는 시점이나 돼야지 얘가 확립돼서 여기 바인딩이 돼서 저 패스가 누군지 결정될 거 아니에요. 코드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행 도중에 결정된단 말이지. 따라서 우리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고 더 이상 데이터 로더 JS라는 애를 건들지 않게 된다. 얘 이제 앞으로 수정 안 해도 되죠. 어떤 프리비어스 정책에 따라서 얘를 수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장엄한 뻘짓이 뭐였다? 데이터 로더 JS를 앞으로 건들기 싫어. 프리비어스 정책이 바뀐다 하더라도 를 실현을 한 거죠.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객체지향 별거 없습니다. 변화유에 따라서 데이터 로더 JS는 본격적으로 저 로직이 바뀔 때만 수정할 때 할 거고 데이터 로더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비어스 정책에 대해서는 데이터 로더 JS를 수정하지 않을 거야. 그쵸? 이렇게 나눠진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 있어요. 데이터 패스가 어떤 객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추상 클래스 및 구상 클래스 두 개로 분리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if로 들어가 있었겠죠? if. 만약 previous 정책이라면 이렇게 하고 if 만약 previous 정책이라면 이렇게 혹은 increment 정책이었으면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이 안에 원래 있어야 되는 if가 뭘로 빠진 거다? 인터페이스와 두 개의 if에 대한 클래스 케이스 객체로 빠져나온 거네. 여러분들이 if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이걸 다 해야 돼. 런타임에 전략 객체를 받아들이고 전략 객체는 추상 인터페이스로부터 if에 대한 케이스 개수만큼의 객체가 필요해.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if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데이터 패스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스문이 나오지 않는 거죠. if나 스위치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맨날 커뮤니티에 떠드는 if가 코드에 있으면 나빠요가 이거인 거야. if를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if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 번만 통과시키면 무조건 통과하는 거죠. 케이스 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코드가 된다 안 된다만 있지 이럴 땐 되고 저럴 땐 안 되고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if를 없애려고 쓰는 거예요. if 하나 없애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if 하나 없앨 때마다 런타임 바인딩 전략 개체가 오고 전략 개체가 if 케이스만큼의 개체를 다 만들어내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될 때마다 if 한 거풀을 벗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중 if면 2단 전략 개체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데이터 패스 부분과 데이터 로더를 정리를 했어요. 어싱크 아이템에 대해서 살짝 더 정리해 볼 건데 역할인식은요 보이는 만큼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보이냐면 자꾸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 코드를 재검토해 보는 게 필요한데 이것도 눈이 있는 사람이나 하지 눈이 없는 사람은 재검토해도 똑같이 좋아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데이터 로더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잖아요. 우리 데이터 로더에 대해서 의심해 봅시다. 데이터 로더는 궁극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건가? 데이터 로더가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코드를 재정리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데이터 로더가 하는 일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코드를 재정리하고 나서 잘 보자는 거예요. 데이터 로더가 뭘 하나. 그럼 데이터 로더가 뭘 하는지를 보면 데이터 패스 객체를 영입했죠.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데이터 패스 객체한테 세트해주고 로드하는 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 데이터 로더가 가져야 되는 지식은 뭘까요? 데이터 패스에 대한 지식을 데이터 로더가 갖는 게 맞나? 첫 번째. 두 번째. 아이템 로드에 대한 지식은 데이터 로더라는 애가 갖는 게 맞아? 왜 우리는 쓸데없이 데이터 로더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의존성 2개나 추가하는 거지? 관리하기 힘들게? 데이터 로더가 하는 일이 대체 뭐야? 즉 아이템이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로더라는 메소드가 있다는 걸. 이 이터레이션 자체가 아이템의 역할이 아니었을까? 아이템이 스스로 알아야 되는 일이 아니냐는 거야. 아이템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일인데 데이터 로더라는 쓸데없는 참견량을 넣은 게 아니냐는 거야. 응? 기존에 A 이터라는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가 있었죠. 업데이트하고 로더를 해주는. 얘가 우리가 쭉 만들다 보니까 A 이터보다 명쾌한 이름인 어싱크 아이템을 고치고 두 개의 메소드를 하나로 통합했죠. 그쵸? 이 두 개가 트랜잭션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의 메소드로 지금 통합했단 말이에요. 업데이트 이후에 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로드할 때 아예 V를 받아가지고 로드까지 다 처리하라고 트랜잭션을 묶었단 말이죠. 이름만 어싱크 아이템을 고친 거죠, 제가. 그러면 얘가 로드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왜 데이터 로더가 어싱크 아이템에 대한 로드 지식을 전파시키냐는 거야. 이름도 못 바꾸고 계시리. 또 어차피 독립 객체인 패스 객체는 데이터 패스 계열의 객체인데 걔 의존성을 굳이 데이터 로더에 떨어주는 이유는 뭐냐는 거야. 그래서 약간 더 생각해 보면 어싱크 아이템이 이터러블을 토해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어싱크 아이템은 데이터 패스에 대한 지식은 갖게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로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의존성이 하나 줄잖아. 그쵸? 게다가 얘는 원래 랜덤은 누구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있다? 어싱크 아이템에 대한 지식을 원래 갖고 있잖아. 그쵸? 전달 의존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로더가 왜 저기까지 써놓고 보면 데이터 로더가 왜 존재해야 되지? 존재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쟤는 사실은 존재하면 안 됐던 애들인 거죠. 이걸 발견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기존에 만들었을 때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역할로 계속 상세하게 분리해 보면 이 역할 때문에 드러나는 얘의 진짜 역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코드가 섞여 있어서 얘의 역할을 잘 몰랐는데 얘는 프리비어스 관리를 해주고 로더에 대한 지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에서 변화율이 심한 부분을 다른 역할로 분리해내고 보면 데이터 로더는 대체 왜 존재하는 거야? 라는 정도로 얘의 역할이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 이터레이션에 대한 지식은 얘 스스로가 갖춰야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에 대해서 달통하기를 원해요.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for await는 이터러블 객체를 받을 때 어떤 이터러블 객체를 기대한다? 심볼 어싱크 이터레이터라는 메소드가 있는 이터러블 객체를 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부르면 이터레이터 객체를 받길 원해. 어싱크 이터레이터 객체를 받길 원한단 말이지. 그러면 1단계씩 커버합시다. 이제 데이터 로드는 쓰레기야. 없애버렸어. 그래서 없어진 거고요. 우리는 이제 얘하고 직거래를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어싱크 아이템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 이터러블 객체를 저한테 줄 건데, 그쵸? 이터러블 객체를 저한테 줄 때 어떤 조건이 붙는다? 데이터 패스와 아이템을 저한테 주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럼 얘는 데이터 패스와 아이템을 여기 보면 스태틱 캐시로 제가 잡아놨죠? 이래도 되는 이유는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 언어이기 때문에 저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태틱 변수를 통해서 다른 객체한테 값을 전달해도 돼요. 딴 애들은 안 되지만 얘는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터러블을 생성하자마자 이터러블 객체의 이터레이터를 얻는 메소드로 호출하는 그 사이에 껴놓을 수 있는 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스태틱에 잠깐 잡았다가 스태틱 걸 다시 도입도 된단 말이지. 스태틱 브릿지를 해도 돼. 하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저 사이에도 다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편법이라고 생각하고, 저기에 리턴 구문을 보면 제가 리턴을 뭘 주고 있냐면 어싱크 아이템 자체를 주고 있잖아요. 언어 스펙에 익숙해지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제가 어싱크 아이템을 줬다는 얘기는 저 함수의 호출의 결과로 어싱크 아이템 자체가 뭐여야 된다? 이 클래스 자체가 이터러블 객체여야 되겠네요. 이터러블 객체의 조건은 뭐다? 심볼 어싱크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대로 정의해. 스태틱 수준의 객체를 넣었으니까 스태틱 수준을 뭐 갖고 있어야 된다? 심볼 어싱크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갖고 있어야지가 이터러블이 된다고. 그럼 이거는 옛날에 어싱크 이터러블이 아니더라도 이터러블도 똑같이 되는 건데요. 객체의 이터러블 메소드,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직접 밸류 던을 리턴하는 그 이터레이터 객체를 직접 만드셔도 되고, 걔를 제너레이터로 만드셔도 된단 말이에요. 제너레이터는 유사 이터러블 객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메소드 호출하면 이터레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너레이터도 호출하면 이터레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사 객체란 말이에요. 어싱크가 붙어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얘를 남겨도 되는 이유는 얘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얘가. 문법 친해지라고. 이렇게 쓴 거 한 번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문법 친해지라고. 자, 그러면 얘는 뭘 리턴하는지 보면 이때 받아온 데이터 패스 객체를 여기 잠깐 스태틱 브릿지를 했다고 그랬죠? 스태틱 브릿지 항으로부터 패스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은 코드인데. 그 다음에 얘가 어싱크 아이템 자체가 이 아이템스 받아온 것도 여기 잠깐 스태틱 브릿지 타고 있었죠. 걔를 이터레이션 하면서 로드를 자기 지식이잖아. 자기 지식이. 고칠 때 같이 고칠 거 아니야. 여기에 제가 런이라고 고치면 같이 고칠 거 아니야. 그쵸? 해서 next await v를 하면 이 v 밸류를 갖다가 다음번 데이터 패스에 넣어주고 일도 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짜고 보니까 여기가 바른 자리가 맞죠? 데이터 로드가 없어진 게 맞죠? 여기가 바른 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제가 이거 스태틱으로 일부러 만든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굳이 매번 만들 필요가 없어가지고 귀찮으니까. 하나가 충분하거든요, 저거. 그래요. 그래서 어싱크 아이템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죠. 이터러블을 얻어내는 메소드와 실제로 얘가 이터러블로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토하기 위한 심볼 어싱크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얘가 어싱크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얘의 함수 호출의 결과는 이터레이터 객체를 반환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스태틱이 추가돼서 그런 거지, 기존의 A 이터랑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여기가 하나로 트랜지션 된 거 외에는 특히 달라진 점은 없어요. 렌더의 로직이 좀 바뀐 거죠. 데이터 로더가 사라지고. 그러면요, 렌더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렌더러에 불만이 있어. 렌더러의 불만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프리비어스 패스를 저기서 하드 코딩할 거면 기껏 여러 가지 패스 타입을 만들었는데 쓸모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패스 타입을 고치려면 렌더 JS를 맨날 고쳐야 되니까. 쓰레기잖아. 그쵸? 우리는 패스 객체를 자유롭게 바뀌는 변화율과 렌더 본연의 로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렌더가 클래스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렌더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패스 클래스를 받아들여서 처음부터 갖고 있을 뿐더러 나중에는 세터를 통해서 런타임에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문법 파워 7에지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기존에는 배우 필드라고 부르는 것들을 따로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2019 이후에는 뭐가 지원되기 때문에 프라이빗 필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대외 쪽에다가는 좋은 이름을 발표하고 내부에서는 배우 필드로서 샵을 쓸 수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생성해서 잘 보시면 제가 샵에다 직접 할당하지 않고 세터를 통해서 할당했죠. 이게 여러분들 되게 많이 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단순 할당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다 밸리데이션을 걸 수도 있고 여기다 트립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혜택을 동등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샵 패스에다 그냥 넣으면 얘만 이상하게 들어가겠죠. 데이터 일관성을 지키려면 얘도 이 세터를 통해서 넣어야지만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019 이후에 클래스 공부에서 되게 좋아진 게 배우 필드를 샵으로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문법을 굉장히 부드럽게 바깥쪽으로 게터 세터를 쓸 수 있게 됐다.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 이름을 이미 게터 세터가 먹었는데 나는 무슨 이름 쓰지? 언더를 쓸까? 뭐 이딴 고민 안 한다는 거야. 프라이빗 필드인 배우 필드를 샵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오늘 버스 타임이라니까? 그쵸? 쉽다니까? 안 쉽나? 그냥 문법 파워 친해지라고 문법 예제 만들어 온 거예요. 안 친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원래 했던 렌더 함수였던 부분이 이제 메소드가 돼서 어싱크 렌더가 되는 거죠. 어싱크 렌더가 되면 아까처럼 어싱크 아이템의 이터러블을 통해서 나의 원래 있는 이 데이터 패스를 가져오고, 그쵸? 아이템스에서 이터러블을 만들었으면 이터러블 돌려가지고 내가 실제 원하는 렌더 로직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렌더도 물론 추상 클래스고 지금 콘솔 로그 부분이 바로 실제는 구상 렌더 훅이 들어갈 자리이긴 할 텐데 귀찮아서 생략하고요. 알았어도 하시라고 그러고, 렌더러도 그래서 클래스 후보군이었다. 뭐 때문에? 상태를 가질 거기 때문에. 어떤 상태? 런타임에 변경되는 데이터베이스 클래스가 내 상태 관리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얘가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전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렌더러를 만들 때 원하는 패스 정책을 정해주고 렌더 메소드 호출해서 이제 진행하겠죠. 중간에 뭐도 할 수 있다? 렌더러 데이터 패스는 뭐 인크리지먼트 패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렌더하기 전에. 그래요. 여기까지 쉬운 얘기였죠. 쉽죠? 안 쉬워. ES6 말고 아예 ES6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ES6를 지우시고요. 저는 ES5만은 옛날 개발자인데 이제 ES6도 공부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2015년도 얘기 좀 그만하고, 그쵸? 최신의 자바스크립트, 더 나아가서 현재의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계속 공부하시길 바래요. 그전 문법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고요. 심지어 해마다 바뀔수록 더 심해져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거에 익숙해진다면 과연 2017 버전이나 2016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못 돌아가. 훨씬 더 후졌으니까. ES5에서 ES6가 좋아진 것보다 더 좋아지고 있거든.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제가 여기에 써놓은 이 코드를 ES5나 6로 6로만 번역해도 얼마나 많이 걸릴 건데. 10배는 늘어날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못 들어간단 말이야. 새 문법이 나오면 자꾸 익히고 그거에 주의하려면 현재 문법으로 일단 다시 리셋을 하세요. 그래야지 새 문법만 익히면 될 거 아니야. 언제적 6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 빨리. 가장 최신 버전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서제스트 오는 것부터 계속 그냥 업데이트해서 더 반영시키란 말이죠. 이미 널 안전 메소드, 물음표 점도 스테이지 3에 발제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 플러그인도 이미 나왔고 타입스크립트 3.7에서 이미 옵션 문법이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타입스크립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곧 쓸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if, 널일 때, 모일 때 검사하면 다 물음표 점으로 다 바뀔 거란 말이에요. 응? 느낌표 두 개랑.
그러니까 문법 나오면 빨리빨리 크롬에서 지원하는 이상 빨리빨리 적용해봐요. 그러면 이 작성하는 이게 달라지고 이거 어차피 다 바벨이 해준다니까. 여러분들 ES6로 짜든 ES2019로 짜든 어차피 다 바벨 돌릴 거잖아요. ES5로 돌아갈 거란 말이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최신 문법 있으면 표준이면 다 쓰는 거야. 그렇죠? 근데 제가 크롬 기준으로 하는 거 귀찮으니까 내 코드 짜고 돌려보는데 귀찮으니까 맨날 바로 돌려서 보여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프로타입 보려면 크롬에 반영될 거까지만이라도 빨리 익히고 프로덕션에서 그냥 마음대로 쓰고 바벨로 돌리면 되니까 어차피. 친해지세요. 친해지세요. 집에 가서 이거 바꿔봐요. ES5랑 ES6로만 바꿔봐. 죽어요.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안 들어와. 몇 장씩 넘어간단 말이야. 여러분 개발 생산성이 전혀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기존에 진짜로 어싱크를 담당했던 URL 객체를 바라보겠습니다. 기존 URL 객체를 다시 복습해보면요. A 이터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업데이트에서는 옵션 바디에다가 제이슨 스트링 파일로 갱신을 해줬고요. 로드 함수에서는 실제 패치에다가 자기 옵션과 URL을 넣어가지고 돌려서 제이슨 객체를 뭘로? 프라미스로 리턴하고 있는 녀석이었죠. 그쵸? 제너레이터류에서 일드를 쓸 때와 리턴을 쓸 때를 굳이 구별하자면 리턴도 일드 같은 녀석이에요. 근데 일드 다음에는 그 다음번에 서스펜드 리줌이 돼서 더 심하게 있을 때 일드 쓰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일드를 쓸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밑이 없는 경우. 여기에 리턴을 쓰랑 이 일드를 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일 때는 리턴을 쓰셔도 됩니다. 일드를 안 쓰고 똑같으니까. 쟤도 똑같이 넥스트 부르면 값 리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드를 써도 되고 리턴을 써도 된다. 한 줄일 때는. 밑에가 없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어싱크 아이템의 스태틱 부분을 제외하면 로드 함수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요거에 맞게 구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전하고 다 똑같고 업데이트가 없어지고 업데이트의 내용이 그냥 여기로 반영된 거죠. 왜냐면 이게 원래 트랜잭션이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안 되는 메소드였던 거지. 그 전에 이걸 짤 때는 역할별로 메소드를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트랜잭션이 나서 이 안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녀석이었던 거야. 그래서 더불어서 중간에 데이터를 브릿지하는 부분은 원래 옵션을 거쳤기 때문에 없었는데 없어졌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이 하나 생겼죠. 어떤 기능이 생겼다? 이 코드에서 유일하게 거슬리는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받아온 값을 무조건 스트링 파일에서 바디에 넣고 있죠. 이게 정상이냐는 거야. 이렇지 않을 거 아니야. 실무에서는. 우리 실무 레벨을 코드 짜고 싶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뒤처리해주는 애는 따로 있겠죠. 그래서 얘는 뒤처리 함수를 기본값으로는 제이슨 스트링 파일에 넣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 적절한 함수를 넣어주면 그 함수가 처리를 해서 그 값수를 바디에 넣어주겠죠. 따라서 이 값을 평가해서 어떤 값을 넣어줄 건지 런타임에 메소드로 받으면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함수가 1급 객체이기 때문에 굳이 전략 패턴에 따라서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 간단한 것들은 그냥 람다 받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바로 개선된 부분인 거죠. 기존에는 스트링 파일이 고정이었는데 이제는 생성자에서 어떻게 넘어온 데이터를 뒤처리해서 옵션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메소드가 추가된 거죠. 이거는 왜 제가 람다로 받았을까요? 클래스를 구현할 때 다시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훅으로 빼도 되는데 너무 클래스를 많이 만들게 될 거거든. 변화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스턴스별로 보세요. 람다를 인스턴스별로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스턴스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메소드를 받으면 클래스별 차이밖에 못 두는 거죠. 근데 이 일이 클래스별로 차이가 나는 수준으로 변화율이 있는 일이냐 인스턴스별로 변화율이 일어날 수준이냐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로딩할 때 너무 다르잖아요. API가. 뒤처리하는 것도 너무 틀릴 거 아니야. 얘는 클래스 수준으로 하면 클래스가 100개 나온단 말이야. API만큼 나오겠지. 그러니까 클래스를 보존하고 인스턴스별로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람다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 객체를 받아들이면 인스턴스별 차이가 되고 전략 객체들 람다든 받아들이면 인스턴스별 차이라는 전략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클래스에 오버라이드 되어 있는 훅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클래스별 차이라는 전략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안정성과 변화율이 틀려진다. 인스턴스별로 람다를 받는 인스턴스별 차별 전략을 쓰면 안정성은 그만큼 떨어져. 왜? 인스턴스별로 어떤 건 잘 되고 어떤 건 잘 안 되니까. 그에 비해서 클래스별 차이를 두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변화율에 대해서는 약해져.
너무 많은 클래스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지. 인스턴스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연하잖아요. 대신에 모든 여러분이 설계 의사결정에서 유연해지면 안정성은 떨어진다. 왜? 각 구상을 잘했냐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죠. 클래스별로 다른 점은 클래스 메소드만 잘 짜면 얘네들 안정적이겠지. 나머지 인스턴스는 다. 하지만 얘네들은 다 람다를 받아들였으니까 인스턴스별로 안전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변화를 보건대 인스턴스의 차이로서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클래스 차이로서 안정성을 더 추가할 것인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간단하게 URL 객체를 개선했어요. 그 전보다 좀 나아졌죠. URLs 객체는 약간 달라요. URLs 객체는 기존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URLs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굉장히 모순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모순되느냐? 받아온 데이터는 하나죠. 바디에다 넣어놓은 데이터 하나. 이 데이터는 어차피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순서대로 로딩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URLs들이 순서대로 로딩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야. 왜? 순서대로 하든 병렬로 하든 내가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이지. 그럼 사실은 얘는 병렬로 스타트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는 것보다. 그럼 얘를 병렬로 어떻게 실행시킬 거냐? 라는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URLs는 시리얼로 돌기 때문에 나쁘다. 패러로 돌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패러러스라는 걸 만들 거예요. 패러러라는 클래스를 보면 위에 부분 똑같죠? 근데 이제 URL 같은 특정 객체가 아니라 그냥 어싱크 아이템들을 그냥 받아들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URL 객체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어싱크 아이템이든 받아서 다 패러러를 돌리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얘가 로드에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뭔가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뭔가 하려고 그런 거 이전에도 벌써 코드의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메소드가 트랜잭션이 아니냐는 중간에 데이터에 개입할 수 있냐 없냐에 달려있는데, 데이터에 개입할 수 없으려면 인스턴스의 필드는 안 돼요. 인스턴스의 필드는 중간에 다른 메소드나 다른 상태의 변화를 통해서 개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트랜잭션 메소드를 만들지 않으면 중간에 나의 필드를 경유해서 잠깐 여기에 보관한 다음에 여기서 쓴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다시 개입할 수 있잖아. 업데이트를 두 번 때릴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그걸로 얘가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트랜잭션이 아니라고 부르냐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누가 개입하면 나는 그때 그걸로 이게 되길 원했는데 그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야. 보장이 안 되는 거지. 보장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는 중간에 브릿지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함수가 호출되면 반드시 이걸로밖에 작동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랜잭션인 거 파악하면 바로 바꿔줘야 돼. 안 바꾸면 뭐다? 오류야. 확정 버그라고 봐도 돼요. 트랜잭션인 애가 트랜잭션이 아닌 형태로 중간 브릿지 필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다 오류라고 봐도 돼요. 확정 버그야. 어? 그러면 얘는 아까 URL은 중간에 옵션에다 값을 넣는 걸로 필드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옵션을 더럽혔잖아요. 걔는 거꾸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메소드가 트랜잭션이 아닌데 트랜잭션이 아닌 형태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그 모든 버그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그니처가 이미 그 버그를 확정시켰다는 거야. 트랜잭션인데 트랜잭션이 아닌 메소드의 시그니처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이미 이 모양만 보면 다 버그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메소드가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트랜잭션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제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로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URLs 구현체가 중간에 필드 브릿지를 썼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류의 근원은 이 시그니처 자체가 오류를 이미 범하고 있다는 거죠. 설계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제 로드를 만들 건데요. 로드는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제일 어려운 걸 이해하신 거예요. 오늘은 내용이 쉬우니까 어려운 거 이것만 넣어놨어요. 자, 여기 아이템스가 있죠. 아이템스는 어싱크 아이템들이었잖아요. 어싱크 아이템의 배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싱크 아이템의 배열을 해체하면 여기에 어싱크 아이템들이 들어있는 배열이 되어 있겠죠. 오케이. 그럼 그렇다 쳐. 제가 4번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원본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4번을 만든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메소드가 몇 번이라고 추출될 수 있으니까 원본 더럽힐 수 없어서 4번을 만든 거야. 그렇죠? 그래서 4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배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어싱크 아이템들이 가득 들어있을 거란 말이죠. 맵은 뭐 하는 거다? A를 B로 바꾸는 거죠. 이 안에 어싱크 아이템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제가 뭘로 바꿀 거냐면 프라미스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싱크 아이템들을 프라미스로 어떻게 바꾸지? 어싱크 아이템을 로드 데이터를 때리면 로드 데이터를 때린 거에 넥스트 값으로 호출하면 이 넥스트 값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다? 프라미스 객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정확하게는 넥스트 밸류로부터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 똑같이 이렇게 얻었잖아. 어웨이트 때려서. 여기까지가 프라미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어웨이트잖아요. 이게 프라미스니까 어웨이트 den으로 받는 값이 이때 나와가지고 이때 밸류 얻은 거잖아. 여기까지가 프라미스인 거잖아. 그쵸? 이터레이터 객체를 반환하는 프라미스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 넥스트로 호출한 데까지가 뭐냐면 밸류 던이라는 이터레이터 객체를 반환하는 프라미스, den으로 반환하는 프라미스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렇게 맵을 때리면 어싱크 아이템의 배열이 프라미스 배열로 바뀐단 말이지. 쉬운 듯 어려운 듯 하지만 쉽죠? 어렵나? 쉽나? 모르겠네. 이게 바로 언어 스펙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어싱크 이터러블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코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뭐냐면 병렬화를 위해서 어싱크 아이템 나부랭 태깅들을 다 뭘로 바꿨다? 프라미스로 바꿔버렸다. 프라미스로 바꿨으니까 뭘 할 수 있다? 프라미스 올로 병렬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그쵸? 프라미스 올로 프라미스의 배열을 돌린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얘를 어웨이트를 때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애가 병렬 작업을 다 끝냈을 때 den이 일어날 테고 den으로 모든 프라미스들의 배열값이 들어올 건데 그러면 걔는 다 뭐다? value 던으로 되어 있는 오브젝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싫어. 걔를 맵을 통해서 value 값만 추출한 거죠. 요 배열을 나는 일도하고 싶어. 맵이 되게 쓸모가 많죠? A라는 원소를 가진 배열을 B라는 원소를 가진 배열로 바꿀 거야. 가 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프로젝터죠. 저거 프로젝터가 뭘까요? 프로젝터라는 개념이 뭘까요? 프로젝트라는 게 프로젝터인데 프로젝트는 한국말로 사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사상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걸 여기로 다르게 옮기는 거야. 프로젝터 뭐가 달라? 저 안에 조그만 화면인 걸 여기 큰 걸로 바꿔버렸잖아.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지. A를 B로 바꿔서 출력하는 걸 우리는 프로젝션이라고 한단 말이야. 맵은 프로젝션인 거야. A의 배열을 B의 배열로 바꿨으니까 A의 배열을 B의 배열로 사상했어. A의 배열을 B의 배열로 프로젝션한 거란 말이지. 이게 맵이라는 거야. 그래서 맵의 개념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바꿀 수가 있다. 얘도 다 맵을 바꾸죠. 나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A에 뭐가 있는데 B에 뭘로 바꾸고 싶어. 이건 맵인 거야. 일단 맵부터 쓰고 생각해. 마찬가지. 이걸 하면은 프라미스 den에 뭐가 들어오냐면 밸류 던으로 되어 있는 객체들의 배열이 들어올 건데 나 그거 싫어. 난 걔를 걔 밸류만 추출한 배열로 바꿀 거야. 그럼 무조건 맵을 경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따라서 이거 맵 대신에 프로젝션이라고 쓰는 언어도 있어요. 프로제이까지 쓰는 언어도 있고. 오늘 버스 타임이라고 그랬죠? 쉬운 것만 해.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야 오늘에서. 그쵸? 어떤 거가 제일 어려웠다? 여긴 쉬운 거고 요거 아이템의 배열에 로드를 때렸는데 로드를 때리면 뭐가 일어났다? 어싱크 이터러블이 된 거고 어싱크 이터레이터로부터 넥스트를 때렸으니까 걔가 밸류 던으로 되어 있는 객체가 나올 텐데 밸류 던에 뭐 들어있다? 프라미스 객체가 들어와 있다. 응? 프라미스 객체가 이때 들어온단 말이야 넥스트에서. 그래서 이 프라미스 객체들로부터 프라미스 올 때서 동시에 병렬로 실행시키고 den에 있는 애를 모아서 밸류만 추출한 거죠. 제가 몇 번 설명해도 어려울걸? 어려울 거예요. 저 넥스트를 왜 썼지? 저게 왜 프라미스 배열이지? 를 헷갈리지 않고 이해하게 되면 드디어 여러분들은 제너레이터 스펙이나 어싱크 제너레이터 스펙을 완수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이거 싹 가리고서 저기를 채울 수 있어도 완성한 거겠지. 저때 넥스트를 언제 불러야 되고 저기가 프라미스가 되는지 이해했으면. 근데요 이거 말인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싱크 아이템을 프라미스로 바꾼 거잖아요. 어싱크 아이템을 프라미스로 바꾼 걸 왜 얘가 알고 있어? 그쵸? 왜
어싱크 아이템의 자식인 패널을 왜 알고 있냐는 거야. 이거는 누가 봐도 어싱크 아이템 자체의 지식이다. 이거 함부로 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싱크 아이템을 프로미스로 바꾸는 지식을 얘가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건 어싱크 아이템 차원의 지식이기 때문이죠. 패널 차원의 지식이 아닌데 패널 차원의 지식이 아닌 걸 얘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버그란 말이지. 왜? 이건 어싱크 아이템에 대한 정책인 거지 패널 수준의 정책이 아닌 거야. 같은 부모 추성화 레벨이라도 구성화 레벨이 가져야 되는 지식이 있고 추성화 레벨이 가져야 되는 지식인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다 보면 코드에 취해가지고 어떤 역할이 가져야 되는 지식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코드에 우겨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사례야. 얘는 분명히 어느 레벨에서만 작동하고 있다. 여기 나오는 코드 전체가 뭐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 지식을 어싱크 아이템 레벨의 지식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싱크 아이템 레벨의 지식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코드를 누가? 패널에 내장하고 있는 것만으로 버그인 거예요. 왜? 어싱크 아이템 레벨에서 고치면 얘가 같이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니까. 이 코드는 반드시 어싱크 아이템 레벨로 보내야 돼. 이렇게 보내야 돼. 어싱크 아이템 추상 클래스 레벨에서 to promises라는 이 지식을 얘가 가져가야 된다고. 얘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같이 못 고쳐. 어싱크 아이템 레벨 고칠 때도 같이 고쳐줘야 되는데 같이 못 고친단 말이지. 얘한테로 와야 돼. 반드시. 이거는 좀 어렵거든요. 빠르면 3년. 열심히 역할 모델을 훈련했을 때 빠르면 3년. 느리면 5년 정도에 도달하실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자력으로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열심히 역할 모델을 수련했을 때 제가 찾으니까 쉬운 거지 그냥 찾으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지. 이게 더 어려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선 제2정규화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참조 때문에 얘가 그 테이블의 필드를 간접 참조해가지고 테이블 깨먹는 형상을 방지하려면 제2정규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제2정규화랑 굉장히 비슷한 거라서 숨겨져 있는 역할이 얘게 아니라 제 거라는 걸 인식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기에 도달한 게 아마 오늘 나오는 역할 모델 인식 중에 제일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거는 제가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게 바른 코드인 거야. 이게 바른 코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패러를 이용해서 프라미스 오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시에 얘네를 처리할 수 있게 됐어. 동시에 얘네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패러야 되니까 레이스는 껌이죠. 레이스는 껌이다. 레이스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만 바꾸면 된다? 여기만 레이스로 바꾸면 되니까. 귀찮아. 뭉쳤어요. 제 원래 코딩 스타일은 저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코드를 선호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멍청이라고 자꾸 세뇌받아서 그래. 우리 머리 좋아.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보거든? 근데 우리는 바보니까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계속 주입받으셔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써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코드보다 이 코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트랜잭션이 아니기 때문이야. 이 사이에 AR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변수가 잡히는 바람에. 이 코드 안에 트랜잭션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서 이 코드는 개입할 수가 없어. 중간에 AR이 없기 때문이지. 그렇죠? 사실은 코드 레벨에서도 트랜잭션 적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면 누군가 와서 또 AR 장난친다? 아니라고? 잘 생각해봐. 우리의 직장생활 잘 생각해봐. 이 새끼 이거 저는 그 배열이 프라미스인지 몰랐는데 막 이렇게 죽여버려. 근데 이렇게 짜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지. 이렇게 짜면 이걸 다 빠개트리는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네. 트랜지션이 됐네. 망가지던지 돌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협업이 고작해야 팀 수준에서 하잖아요. 저는 외주업체니까 남의 코드에 들어가거나 제가 만든 코드를 남이 다시 건들 거 아니에요. 이런 적대적인 상황에서의 이 코드 훨씬 더 예민하죠 저는. 자, 이제 좀 풀었으니까 쉬운 거 하고 갈까요? 이거 한 장짜리 장표인데 캐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함수 객체를 너무 많이 만들면 부하가 걸리니까 쓸데없는 일에 객체를 만들기 싫어서 함수 객체를 만들어서 생각해보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함수 객체를 또 자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클로저 때문이죠. 그때그때 컨텍스트를 물고서 있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클로저가 생성되는 범위와 캐시를 잡는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예를 들면 타임아웃의 결론은 뭐냐면 로드 시점에 프라미스 객체가 나오는 건 변함없죠. 이 프라미스가 타임아웃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타임아웃을 프라미스로 감싸움으로써 반제 여건을 확립하기 때문에 프라미스 안에 들어가는 람다가 셋 타임아웃의 리졸브를 호출할 거라는 걸 이미 이것만 봐도 알아. 아니 모른가? 어쨌든 그래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함수를 매번 내가 만들어야 되겠냐고. 매번 안 만들어도 된단 말이야. 왜? 하는 일이 똑같거든. 하는 일이 똑같아.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변수인 타임아웃이라는 함수를 자세히 보면 귀찮았어요. 알아서 써서 리졸브를 받아서 셋 타임아웃에 요 람다를 만들어서 이 람다가 리졸브한테 메시지를 주는 그 다음에 이 타임을 주는 걸로 되어 있죠. 요 람다 한 번만 만들면 이거 계속 재활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람다조차도 이 안에서 계속 람다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 람다 안에서도 이 람다를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건 만들 수밖에 없어. 이유가 뭘까요? 호출할 때마다 바인딩돼야 되는 리졸브 객체가 다르기 때문이지. 프라미스가 만들 때마다 주는 리졸브 이 함수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생략할 방법은 없다는 거야.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맨날 만들 거지만 이 람다, 리졸브 포함한 이 람다는 한 번만 만들면 된단 말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인자로 받아온 타임과 메시지를 나의 속성으로 잡지 않아도 돼. 이때 스코프 변수로 해결될 거니까. 이게 바로 객체 생성자에서의 스코프의 장점인 거예요. 원래는 내가 얘네들을 다 샵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나는 샵으로 타임아웃을 잡음으로써 이 안에 제 변수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스코프로 잡혀가지고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람다 캐시라는 방식은 주로 어디에서 통용되냐 하면 생성자에서 만드는 걸로 통용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얘는 계속 혜택을 받는 거죠. 이거 그냥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매번 프라미스 객체를 만들긴 하지만 이때마다 람다는 매번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타임아웃을 프라미스로 랩핑하고 로드 함수에 넣어서 지연시킬 수 있는 딜레이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것도 이제 많이 새로 나오는 문법인데요. 여기 get 괄호괄호로 시작해서 함수를 만들어도 되지만 이제는 필드 문법이 있으니까 get에다가 직접 할당도 되죠. 제가 지금 보면 스태틱 get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변수에다가 람다 할당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저렇게 만드셔도 되고 그래요. 근데 스태틱 쪽은 이게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this라는 컨텍스트를 물지 않기 때문에 메소드 문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메소드 문법을 만들면 this가 바인딩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원래 this 바인딩이 아니라 순수한 유틸리티잖아. 그러니까 할당으로 람다를 넣는 게 더 맞는 문법이야.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더 가볍기도 해. 왜냐면 얘는 화살표 함수고 그냥 우리가 괄호로 만들면 펑션이 들어가니까 얘가 더 가볍단 말이지. 그래서 스태틱의 유틸리티 함수들은 새 버전 내에서는 이 필드 부분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넣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금시초문이라고?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얘는 제한 시간이 끝났을 때 리졸브한테 던지는 메시지 두 개를 받아서 뭘 해주면 된다? 타임아웃을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로드하는 시점부터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딜레이 됐다가 메시지가 나올 거야. 친해지라고. 그렇죠? 친해지라고. 누구랑? 프라미스가 무엇인지, 프라미스 반제어가 뭘 의미하는지랑 친해지라고.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중요한 개념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한국어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함수에 대해서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인 함수를 잘 모르실 거예요. 함수는요, 여러분들 호출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호출해서 실행한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함수는 실제적으로는 의미론상으로는 두 가지 일을 해요. 한국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함수는 기동 절차가 있고요, 실행 절차가 있어요. 함수의 기동과 실행을 분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개념을 60년대에 어떤 사람이 알아냈어. 어떤 사람이 그 되게 유명한 인간인데 어쨌든 알아냈어.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의 invocation이라고 부르고요, 기동을. 그리고 실행은 함수의 execution이라고 불러요. 함수는 기동과 실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콜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동과 실행을 분리할 수도 있어. invoke와 execution을 분리할 수도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이 아이디어의 발상에서 착안한 패턴이 커맨드 패턴인 거예요. 커맨드 패턴은 내가
함수에 대한 기동과 실행을 분리해놨기 때문에 실행을 번복할 수도 있고 실행을 재실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꾼 거야. 하지만 기동은 이미 인보케이션한테 들어간단 말이야. 인보커버 객체한테. 그럼 프라미스를 뭘로 바라볼 수가 있죠? 프라미스가 만들어지는 순간 인보케이션이 된 거야. 프라미스에서 해야 될 일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언제 익스큐션이 난다? 이건 뭐죠? 바로 이거야. 프라미스를 제가 이미 이 순간에 만들어둔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뭐다? 인보케이션 시점이란 말이야. 그렇죠? 인보케이션 시점인데 실제로 익스큐션은 제가 어웨이트를 떼야지 된단 말이지. 이것만 봐도 분리가 돼 있는 거야. 콜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 어? 얘는 이게 바로 인보케이션 과정이고 이게 바로 대노출한 행위 이게 바로 엑스큐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함수는 부르자마자 나가는데 얘는 인보케이션하고 익스큐션을 분리한 거란 말이야. 프라미스라는 게. 그럼 프라미스는 만들어지는 순간 인보케이션 돼서 인보케이션 상태를 내가 얻을 수가 있어. 프라미스 객체로. 하지만 얘의 실제적인 실행 익스큐션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대노출할 때 일어난단 말이지. 비동기 커맨드 패턴이 퓨처 객체나 프라미스 객체인 거예요. 뭐래. 괜히 어려운 얘기했다. 그래도 그냥 알아두세요. 함수는 인보케이션과 익스큐션을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프라미스도 알고 보면 프라미스를 생성할 때는 프라미스 안에 있는 함수의 인보케이션을 일으키긴 했지만 진짜로 얘가 실행되는 건 언제까지 미룰 수 있냐면 대노출할 때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익스큐션을 미룰 수가 있다. 미룰 수가 있으면 미루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실행도 할 수 있고 반복할 수도 있고 언두도 할 수 있고 다 그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파워가 인보케이션과 익스큐션을 분리한 거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자바에서 어떻게 쓰죠? 러너블 객체를 만들면 러너블 객체를 만드는 순간 뭐가 된 거다? 이미 인보케이션 발동했단 말이지. 혹은 익스큐터에다가 러너블 줄 수가 있잖아요. 자바에서 익스큐터한테 러너블 박아놓은 상태는 인보케이션 한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익스큐터가 스레드풀에서 그 스레드를 할당해야지만 진짜로 실행이 될 거란 말이지. 익스큐션은 누가 마음대로 한다? 익스큐터가 마음대로 하겠지. 하지만 우리 인보케이션 언제 한 거다? 익스큐터한테 넣자마자 한 거란 말이에요. 러너블 넣자마자. 하지만 그거는 익스큐션을 우리 이거 호출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발의만 한 거야. 실제 실행은 딴 놈이 지가 원할 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패턴으로 들어가거나 비동기 패턴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함수를 그냥 날로 쓰지 않고 인보케이션 시점과 익스큐션 시점을 나눠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럼 대부분의 언어의 이 슈가 신텍스는 뭐였냐면 인보케이션 하고 나서 원래는 익스큐션을 받아들이는 게 콜백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된 같은 메소드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슈가를 걸어놓은 게 일반적이라고 익스큐션에다가 여기 인보케이션에 슈가가 없지만 익스큐션에 슈가가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괜히 어려운 얘기 또 했다. 자, 타임아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껏 만들었는데 이용해 봐야죠. 타임아웃은 이렇게 생겼다. 타임아웃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뭐에다 썼을까요? 우리 패치 함수의 지옥이 뭐죠? 패치 함수 기본 속성에 타임아웃이 없다는 거죠.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나? 여러분들이 자바용 HTTP 유틸리티 같은 거 써보면 타임아웃을 3개 나올 수 있어. 커넥션 타임아웃, 최초 리스판스, 퍼스트 리스판스 타임아웃, 전체 리스판스 타임아웃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작스라는 패치는 타임아웃이 없어. 아작스 2.0에만 타임아웃이 있다가 패치는 또 없어졌어. 이런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그쵸?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네이버를 켜보면 네이버가 언제나 번쩍 뜨는 게 아니다. 네이버가 안 뜨고 있을 때도 있어. 그럼 그때 서버가 느린 건가? 아니야. 그때만 커넥션 타임이 늦어가지고 그냥 안 뜨고 있는 거야. 다시 F4 누르면 번쩍하고 떠. 여러분 아작스로 부르는 그 네트워크 콜이 이거에 당할 일이 있는 거죠. 커넥션 타임이 그냥 길어가지고 실제 커넥션만 되면 되게 빨리 올 텐데 뭔가 TCP 라우팅을 타다가 커넥션이 느려지는 타이밍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넥션 타임아웃이 느리면 바로 끊고 다시 재시도를 하는 게 상책인 거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리스판스가 길어야지만 기다리는 보람이 있지.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아작스 구현을 할 때도 원래 정밀하게 구현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1초 만에 안 들어오면 빨리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1초 만에 뭐라도 청구가 들어와야지 내가 이거 받아줄 생각이 있는 거지. 그냥 재시도하는 게 나니까. 이렇게 하다가 구현해 본 적 없다고? 아시오스 그냥 쓴다고? 아시오스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자, 그러면 기존에 URL 클래스를 보면요. 그저 패치를 할 뿐이잖아요.
그저 패치를 할 뿐이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타임아웃도 안 걸려있어. 서버는 늦게 응답하면 유저는 계속 기다리나? 무한히? 그럴 순 없지. 죽이고 싶어. 죽이고 싶다. 서버 개발자를 죽이고 싶지. 자, 그래서 우리는 겟함수를 약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겟함수를 보면 두 번째 인자에 타임아웃 빵이 들어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조건을 뭐라고 줬냐면 타임아웃이 0보다 클 때만 타임아웃을 인식하도록 제가 조건을 줬어요. 그쵸? 그럼 타임아웃이 0보다 크면 우리가 만들었던 레이스로 경쟁을 시킵시다. 어떻게 시키면 되죠? 원래 URL 객체가 로딩하는 것과 타임아웃이 깨지는 것과 누가 더 빨리 되냐에 따라서 타임아웃이 먼저 되면 얘는 캔슬링 되고 얘가 들어오겠죠. 얘가 먼저 되면 문제없이 얘가 들어올 거예요. 레이스니까. 먼저 되는 놈이 이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정한 타임아웃 값보다 더 빨리 들어와야지만 이걸 인정해주고 아니면 털어내는 거죠. 레이스를 이용해서 두 개 동시에 발동한 다음에 누가 이기나 해보는 거예요. 근데 타임아웃이 0 이하면 그냥 URL 하는 거죠. 나 타임아웃 관심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게 지금 타임아웃을 만든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손쉽게 타임아웃을 레이스와 합쳐서 걸 수가 있다. 우리는 겟함수를 만들었어요. 그쵸? 포스트 함수는 껌이지. 왜? 옵션을 메소드나 포스트로 바꿔가지고 보내면 되니까. 끝. 이런 것들로 꼬시죠, 여러분들을. 함수형 프로그래밍 좋대엔드 뭐 이러면서 이런 걸로 꼬신단 말이에요. 마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좋은 것처럼 안 좋아. 안 좋은데 이런 거 보면 막 하고 싶죠. 아까 맵 함수도 그렇고 하면 지옥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객체지향을 하세요. 자, 그러면 URLs의 진짜 버전도 만들 수 있게 됐네요. 그쵸? 기존에 있던 URLs 함수보다 훨씬 더 좋은 URLs 만들 수 있게 됐네. URLs라는 건 URL들을 받아가지고 이거 문자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우리 그때 만들어 본 거 보면 문자를 누구한테 보냈다? URL 겟한테 보낸 거네. URL 겟으로 보낸 거잖아. 그쵸? 그럼 그 문자열로 URL 객체들이 쭉 만들어질 거고, 그쵸? 패널 겟에서 이걸 처리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럼 패널 겟에서 첫 번째 맵 함수를 받고 두 번째 쭉 들어오는 인자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런 식입니다. 쉽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이제 1JSON과 2JSON은 병렬로 동시에 읽어드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100ms 쉰 다음에 세 번째는 3JSON을 1초 이내에 읽어드리고 싶어 라고 표현한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병렬이는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됐네요.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도 이제 다 소화할 수 있게 됐네. 저 때마다 렌더를 걸면 되니까 렌더로 상속받아가지고 그 렌더 함수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 객층도 마음대로 구성하고 직렬 객층도 마음대로 개설하고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제가 이거 준비 안 했어요. 오늘 보너스 트레이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시라고 했고요. 이거 복습하시면 할 테니까 아닌가? 어렵나? 모르겠네. 이거 복습하시면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ES 2019 문법 좀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쓰는 방법 좀 보시고 코드 연습해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